키코테 1조 원인데 네. 하이닉스의 7조 원 다 예상하고 있을 때 7조 원과 1조 원 이걸 가지고 삼성전자 서프라이즈라고 말하면 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과연 기분이 좋을까?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와서 이번 1분기 실적 보면 되게 충격적입니다. 특히 S사와 H사가 너무 지금 격차가 벌어져서 예, 이거 지금 이번 1분기 실적 보면 이제 게임 끝났어. 뭐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삼성전자는 끝났고, 죄송합니다만 반도체 사업 부분만 얘기할게요. 하이닉스도 반도체만 있는 회사니까 하이닉스 반도체와 삼성 반도체 두 가지를 파운드리까지 포함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1위 위가 탈박 이렇게 뒤집힌 다음에 이게 따라가기가 어렵다. 영업 이익만 놓고 보면 이미 2023년 4분기에 역전이 됐고요. 예. 그리고 2024년 2분기에 한 번 딱 삼성전자 재역전 한 적이 있지만 그 한 번을 제외하면 지금 5분기를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더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익만 놓고 보면 수익 규모만 놓고 보면은 이제 메모리 1위는 하이닉스라고 말하더라도 그걸 뭐 특별히 거기에 반박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7.4조가 거의 다 이제 반도체에서 나온 거고 삼성은 뭐 한 1, 2조 사이 이 정도니까 1.1조 원이 반도체였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6.6조 원 수치 전체만 놓고 볼 때 처음에는 막 서프라이즈라고 막 언론사들이나 막 증권사 리포트 나오고 있었는데 이미 그 잠정 실적 나왔을 때 제가 계속 방송을 해서 했어요. 이번에 모바일에서 엄청 많이 잘 벌었을 텐데 네. 왜냐면 갤럭시 S25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좋았고 그다음에 하만도 흑자를 내기 시작했고 디스플레이도 적자는 최소한 내지 않고 가전도 최소한 5천억에서 7천억은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어. 이거 다 네. 빼버리면 키코테 1조 원인데 네. 그러면은 하이닉스의 7조 원 다 예상하고 있을 때 7조 원과 1조 원 이걸 가지고 삼성전자 서프라이즈라고 말하면 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과연 기분이 좋을까? 라는 말이 들 정도로 예. 몇몇 기자분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다 기사에 썼었대요. 타이틀을. 근데 삼성전자 공문이 내려왔대요. 그 표현을 다 삭제해달라고. 네네. 그래서 다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만 놓고 보면은 전혀 서프라이즈 축제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그런 표현을 쓰는 자체가 사실 좀 편치는 않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랬는데 불과 몇 주 뒤에 하이닉스는 딱 반도체 하나만 갖고 7조 원이 나와버린. 네. 그 말 안 쓰기 정말 잘했다는 표현이 정말 들 정도로 네. 영업이익률에서 일단 4.4%와 42%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매출로 보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조금 근소하게 앞서 있어요. 25조 원과 17조 원 정도 차이인데 이게 지금 단순히 요 한 이제 딱 시점만 잘라보면 되는 게 아니라 작년 1분기랑 비교를 해보면 작년 1분기에는 정확하게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매출이 하이닉스의 2배였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매출이 50%였었는데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그때 1.9조 원이었었고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만 1.9조 원이었었고 하이닉스는 2.7조 원. 네. 이미 한 8천억 원 정도를 더 하이닉스가 벌었어요. 매출이 절반인데.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실력 차이는 확 나버린 상황인데 네. 그 1년 전에 비교했을 때 매출이 50%였는데 7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규모는 그때도 이미 앞서 있었지만 2배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7배가 돼버린 거죠. 거의 그렇죠. 7배. 그래서 1년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두 기업자의 반도체부 실력, 어쨌든 실적, 뭐 네. 실력이라는 거 따지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들어가니까 실적으로 봤을 때 역전 수준이 아니라 양극화가 완전히 심해져 있다. 왜냐하면 심지어 마이크론조차도 영업이익률이 22%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일 거예요. 네. 그 정도가 4분기에서 1분기로 넘어가는데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예. HBM 때문에. 근데 4%가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충격인 거죠. 네. 저는 쇼키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에서 거고요. 4%면 장사 안 해야죠. 아니 그 설비 증설을 못 하죠. 이게 사실은 이제 물론 과거에 그러니까 2012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제가 책에서 여러 번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일본 LP다가 마이크론에 인수가 되면서 본격적인 독과점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무슨 재미있는 상황이 있었냐면 이제 사이클을 쭉 그려보면은 계속 사이클이 그려지는데 사이클의 전체적인 높이가 조금씩 상향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엔 저점은 무조건 적자로 났어요. 네. 삼성전자는 한 영업이익이 5% 턱걸이를 하고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는 무조건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20% 30%가 나갔어요. 네네. 불황기가 되면. 그런데 2012년 이후로는 불황기에 마이너스로 안 가요. 적자가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호황기일 때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높아지는 상황이었던 거고 그게 이제 2013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네네. 완전히 겨울이 오면서 그때 한때를 제외하면 적자라는 게 거의 없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그 시점 이후로 완전히 과점 체제가 되어서 여전히 1위는 삼성전자, 뭐 2위는 하이닉스, 3위 마이크론 이 체제가 갔던 거예요. 10년 이상을. 예. 그랬다가 이제는 홀로 적자까지는 안 냈지만 네. 1조 원의 흑자를 했지만 홀로 다른 두 기업들하고 차트를 걸면 혼자 뚝 떨어져요. 영업이익률 차트에서. 예. 그러니까 혼자 소외돼 버린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꺾였고 다른 업체들은 꺾였다 위로 올라가고 있는 같은 거예요. 방향이라 하더라도 포지션 자체가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것들은 이제 역전이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2023년 4분기에 역전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그 갭이 훨씬 확대가 된 상황. 네.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양극화죠. 40%가 4%라는 건 거의 양극화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바람은 삼성전자가 빨리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라도 그렇고 하반기쯤에는 뭔가 좀 이 갭이 좀 축소됐으면 좋겠다. 2분기에는 사실은 이무 2분기 실적이 절반이 지나갔잖아요.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2분기 안에서 뭔가 큰 변화가 있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HBM 관련해서 특별한 소식이 나오는 게 없고 그 다음에 D램 5세대, 6세대에서도 수율이 확 좋아졌다라는 소문이 나오는 것도 없고 파운드리 쪽에서 최근에 사실은 이제 퀄컴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들리긴 해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적에 반영되려면 또 조금의 시차는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저가로 수주를 했으면 사실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좀 정상화되는 데는 아직은 타이밍이 좀 해서 2분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과연 이제 하반기가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포인트인데 하반기에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피보팅이 될 수 있으면 이제 갭이 축소되는 거죠. 그렇다고 역전이 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올해 연말까지는 하이닉스가 여전히 영업이익 1위 수익률 1위를 할 건데 갭을 얼마 다시 축소해 나가느냐. 그렇게 돼야지 내년에 재역전의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반기에 갭이 많이 축소가 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도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 상태로 한 3년 정도 가면 설비 증설에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없죠. 지금 올해도 보면 설비 투자에 대한 그 의지나 강도가 벌써 뉘앙스 온도 차이가 느껴지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벌써 금액적으로 하이닉스의 금액이 추가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상상할 수 없는 뉴스가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캐펙스 양이 저 반도체 캐펙스의 총액보다 하이닉스의 총액이 더 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애들은 설비 증설을 많이 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고 돈을 많이 못 버는 애들은 설비 증설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세대 준비를 못 하는 거고. 그렇죠. 그게 1년, 2년 뒤에 바로 나오는 거고. 네네. 그래서 과거에 삼성전자가 캐시가 워낙 좋으니까 실적도 좋았고 그래서 불황기에도 더 많은 설비 투자를 했다가 1, 2년 뒤에 다시 호황기 찾아왔을 때 그 이제 투자했던 걸 싹 뽑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2년 동안에. 이제 그 전략이 지금은 거꾸로 이제 경쟁사인 SK 하이닉스가 취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오히려 현상에 맞춰가지고 모든 걸 지금 축소하는 상황에 있어요. 인력 확보도 조금씩 더 뽑는 것도 축소하고 설비 투자도 축소를 하고 있고 뭐 최근에 M&A 건이 하나 터지고 했는데 뭐 그건 사실은 전혀 가전 전장 쪽이다 보니까 반도체하고는 좀 관련계가 없는 쪽이어서 미래에 대한 반도체 관련된 M&A나 어떤 투자 같은 건 아직까지는 발표된 게 아직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미래에 대한 준비를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거꾸로 지금 실적도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1, 2년이 더 지속되면 완전히 1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수익뿐만 아니라 아마 매출도 바뀌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게 되면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메모리 1위 원래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1위는 워낙 오랫동안 30년까지 해오던 건데 이제 비메모리 1위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삐걱대기 시작된 거잖아요. 2019년도에 나 이제 2030년까지 비메모리도 1위를 할 거라고 해서 파운더리 시작하면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반면에 하이닉스는 난 끝까지 메모리만 할 거야라는 전략을 했던 것들이 지금 한 6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하이닉스의 전략이 맞았다라는 결론이 나온 건데 근데 이것도 알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책의 부제가 10년 후 한국 반도체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인데 그럼 하이닉스는 10년 후를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퀘스천을 당해보면 지금 1, 2년은 좋지만 결국에는 메모리만 해서는 승산이 없다라는 게 이 책의 결론이었잖아요. 결국에는 그냥 부품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메모리 외의 쪽에 대해서
뭐 M&A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딱히 보이는 게 없고 설비 투자가 다 메모리 확장이란 말이죠. 이런 면에 의해서 현재의 어쨌든 좋은 시절의 것들의 최대한 단물을 빨아먹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아주 먼 훗날의 준비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그나마 어쨌든 어렵지만 파운드를 붙잡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그렇죠. 이게 또 언제부터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뭐 벌써 한 4년째죠. 4년째 헤매고 있고 막 적자의 근원적 요소가 되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이제 뭐 퀄컴부터 시작해서 수율이 한 50%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제부터 한 10%는 마진 나와요. 이러면 사실상 그게 어마무시한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만약에 퀄컴이 이번에 물량 받은 거 이번에 진짜 중요한데 네. 전에 한번 물량을 대규모를 받았다가 다시 뺏긴 거잖아요. TSMC한테. 수율이 안 나왔죠. 근데 이번에 만약 퀄컴 물량 다시 받았는데 이때는 아마 그때랑 또 공정이 다를 거야. 네. 좀 더 신공정이 들어왔을 건데 이나노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고객을 만족시켜 줄 수 있으면 네. 더 많은 물량 받아올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분명히 애플이나 브로드컴이나 다른 기업들도 또 올 거예요. 물량이. 네. 왜냐하면 신뢰가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TSMC가 지금 거의 67%라 지금 마에 제가 볼 때 70%는 마의 시장 점유율이래요. 네. 독과점으로 각국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네. 요 상황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번 퀄컴 물량을 잘해서 물량을 늘리기 시작을 하면 시장 점유율이 지금 8%까지 떨어졌는데 네. 20% 30% 올라가는 거는 불과 2년도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게 리스크라는 거는 모든 고객들이 다 알고 있어요. 빅테크들이 싫어하죠. 싫어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래 TSMC도 가격 올리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단가 올리겠다고. 네. 그러니까 코스트 문제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잘한다라는 것에 대해 확신만 생기면 네. 굉장히 많은 물량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미래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어요. 네. 어려운 터널이 있었지만 네네. 사실 왜냐하면 첫 단추 잘못 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네. 어쨌든 지금이라도 파운더리가 만약 극적인 반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또 5년 후 10년도를 보면은 하이닉스는 거기에 대한 준비는 또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지금 저는 이제 10년 후에 시점을 맞추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시장과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가 보다 보니까 지금 당장 누가 영업이익률이 높으냐 낮으냐는 지금 중요하지만 네. 그걸 보면 상대적으로 제가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마이너하게 보는 편입니다. 네네네. TSMC에서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기판이 필요 없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만약에 그게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도체 공망 전체에 굉장히 큰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네. 지금 기판 소재 뭐 와이어링, 볼더링 관련해 가지고 엮여 있는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네. 그걸 다 없애겠다고 해버리면 만약 그게 정말 성공을 하게 되면 아직은 이제 양산 시점이 꽤 몇 년 남아 있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기존까지 생각했던 반도체라는 것들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얘기하는 건 칩단에서 얘기를 주로 하는 건데 네네. 결국에는 이게 패키징이 돼야 되고 모듈로 구성이 돼야 되고 기판 위에서 네. 다른 칩들하고 쫙 연결이 돼서 보드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모든 공급망이 다 중요한데 네. 거기에 굉장히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거고 특히 최근에 이제는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 다음에 유리기판 시대가 올 거라고 해가지고 자금도 몰리고 그쪽에 이제 투자자들 관심 많고 했는데 기판 자체 필요 없어 라고 해버리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칩 메이커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게 지금 안타깝긴 해요. 이런 거는 오히려 패키지 업체들 쪽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분야거든요. 이제 TSMC는 칩만 만드는 게 아니라 패키징을 또 하잖아요, 직접. 그렇죠. 엔비디아 거는 직접 대부분의 패키징을 하잖아요. 코어스라는 압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면에서 조금 두려움이 느껴지는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 반도체,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 전체를 말이에요. 특정 기업을 얘기하지 않고 한국 반도체가 10년 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패키징 쪽도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미래의 먹거리가 무해 법칙이 이미 무너졌다. 네네네. 칩 사이즈를 작게 해서 경쟁력을 얻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다음은 뭐냐 패키징이거든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칩 전체 네. 이제 시스템 솔루션이거든요. 네네. 그런 쪽에 관심을 돌리고 그쪽에 선행 투자가 돼야 되고 사실은 안 하던 기업이 갑자기 2, 3년 내에 실력이 생길 수는 없으니 M&A를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그런데 그런 쪽에 대한 소식은 지금 하나도 들리고 있질 않아요. 삼성도 하이닉스도 어느 기업들도 이런 부분이 제가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이 그 중국을 정말로 엄청나게 열심히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뭐 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딥시크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어센드
뭐 90D까지도 나왔죠. 90D, 네, 90D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뭐 그게 H백에 거의 흡사하다. 뭐 이런 믿을 수는 없지만 뭐 그렇다고 전혀 성능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을 테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중국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압박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그냥 구호만의 제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중국의 반도체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장비를 안 파는 거거든요. 예. 그게 가장 강력한 카드인데 그래서 중국에 사실 몇 년 동안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 한 대도 못 샀어요. 네네. 공식적으로는. 네. 진짜로 하나도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도 못 샀습니다. 예. 그건 정말 유일하게 제대로 먹혀들고 있는 제재인데 나머지는 대부분 미국과 일본 기업이고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차지하잖아요. 뭐 이 대표적인 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는 램 리서치가 1위, 3위 업체야. 2위가 ASML인데 그러면은 이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뚝 떨어졌어야 되잖아요. 3, 4년 전에 비교했을 때 더 높아졌어요. 그 얘기는 그냥 형식적인 제재만 하고 있다. 네. 실제로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파는 건 하나도 안 맞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로비의 방패는 다 뚫렸다. 그러니까 로비일 수도 있고 우회로를 찾은 걸 수도 있고 뭐가 됐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 팔았다. 네네. 또 뭘 알 수 있냐면은 드디어 얼마 전에 그 셈이라는 곳에서 작년 1년 동안 전 세계 반도체 제조 장비, 네. 그러니까 설비 투자 중에서도 공장 말고 진짜 장비, 네. 제조 장비 전체 총 출하 중에서 중국으로 간 게 얼마 이제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계산을 해봤어요. 예. 42%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중국이 사가는 거죠. 미국이 중국 화웨이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IT 제재 시장이 2018년부터거든요. 네네. 그때는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출하 중에 중국으로 가는 비율이 한 18%로 기억해요. 반도체 제재가 5, 6년 동안 됐는데 네. 옛날에 18%였던 게 42%가 됐다. 미국의 제재는 사실상은 효과가 없었던 거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2, 3년 동안 장비를 안 사도 될 만큼 이미 사재기를 해놨다라고. 왜냐하면 지금 중국 로컬 기업들의 캐파가 한국 대만 기업들보다 훨씬 적어요. 근데 한국 대만 기업들보다 몇 배 장비를 샀어요. 들어갈 공장이 없어요. 네. 그 얘기는 빈 공장에다 랩 씌워서 그냥 모셔놓고 있는 거고 네. 이후에 2년, 3년, 4년에 걸쳐서 공장 확대할 때 갖다 쓰겠다는 거라서 앞으로 2, 3년 아마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중국으로 진짜 반도체 장비가 아예 못 들어가는 강력하게 제재를 하더라도 계속 공장을 질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네. 그러면은 사실 그게 이제 DDR4까지는 완 거잖아요. 메모리만. 5도 지금 이미 개발 단계까지는 됐고 양산 레벨에서 지금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는 사실은 미국이 막아주니까 고마워 이러고 있어서 약간 늦춰지는 것 같긴 하지만 뭐 현재 분위기면 DDR4까지는 다 열려서 쫓아온 거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정말로 깜짝 놀란 작년도에 실적 발표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DDR4 가격이 중국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사실상 중국 업체의 물량 출하로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너무나.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중국에서 너무 우리가 과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네. 그렇다고 우리가 굳이 그 리스크를 그러니까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기술 격차는 있어요. 네네네.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는 DDR4, 5가 우리로 하면은 이제 DRAM 세대로 하면은 이제 2세대 내지는 3세대로 할 거고 우리는 지금 5세대에서 6세대로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그건 이제 기술력 격차인 거죠. 네. 근데 그 기술력의 격차가 곧 시장 점유율의 격차하고는 연동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거 들으면 사실 조금 우리가 좀 고민이 깊어질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미국의 중요한 제재가 먹힌 거는 EUV 장비를 팔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술력의 격차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원래 ASML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10나노가 EUV 장비를 안 쓰고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네네. 그래서 7나노가 무조건 EUV를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막 샀죠. 네네. TSMC도 막 샀어요. 근데 TSMC는 사놓고 막상 양산에서는 7나노는 그냥 DUV로 했어요. 네네. 왜냐 갑자기 바꾸면 수율이 안 나오니까. 그래 해보니까 돼. 7나노까지 돼 EUV로. 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ASM이 뭐냐면 7나노가 한계라고 그랬어요. 네네. 7나노 7나노 밑으로는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광학적으로. 그래서 7나노 밑으로는 안 된다는 게 정설이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는 그러니까 SMIC가 7나노까지밖에 못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 해외 어떤 연구기관에서 발표 보고서가 나왔는데 조만간 SMIC가 5나노 양산을 한대요. DUV 장비로. DUV 장비로. 네.
그러면 이제 ASM에 그러지 어려운 건데 해놨다라고 하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게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는 처음부터 EUV 장비 없이도 DUV로도 칠라는 원하고 가능했는데 비싼 EUV 장비를 팔아먹으려고 ASML의 공작이었다. 마케팅에 놀아놨다. 이게 하나 가설이고 네. 또 하나는 정말 칠라노 밑으로는 안 되는 건데 중국이 해냈다. 네. 사람의 힘으로.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냐. 네. 중국의 반도체 엔지니어가 미국, 대만, 한국,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두 번째 가설. 네네. 어떤 가설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는 사실은 둘 중에 하나는 맞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황을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가설이 맞으면 정말 우리 농락당했다. 네덜란드 기업한테 농락당했다라니까 허탈한 거고 네. 두 번째 가설이 맞다면 너무 충격적이다. 이미 우리 연구 인력의 수준은 중국이 세계 최강이다는 얘기가 돼버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네. 이건 정말 충격이 돼버리는 거죠. 네. 왜 중국의 인력 수준이 뭐 이것저것 차치하더라도 올라간 건 맞는 거잖아요. 맞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그 뭐 정답은 저는 뭐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게 R&D 경쟁력이라는 게 1년, 2년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예. 최소한 제가 볼 때 10년에서 15년 이상이 걸리는 건데 네. 분명히 제가 반도체 현장에 있었던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확실하게 한국 기업들의 엔지니어 수준이 최강이었어요. 그래요? 한국 엔지니어 출신들을 대만, 싱가포르, 미국에서 스카우트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일본보다도. 일본이 그때 이미 한물 갔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패권 전쟁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디램에서의 치킨 게임을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네. 치킨 게임에서 현대반도체와 LG 반도체가 어쨌든 합병을 했잖아요. 네네. 본인이 원했던 원하지 않다 하면서 많은 연구원들이 빠져나갔어요. 합병이 싫어가지고. 네. 그 연구원들이 대부분 싱가포르와 미국과 대만으로 갔거든요. 그러면서 글로벌 파운더리, 싱가포르에 있는 글로벌 파운더리와 미국 마이크론의 실력이 급격히 좋아졌다라는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네네. 결국 인력이 중요했다는 얘기고 그때 한국 엔지니어들의 수준이 최강이었다는 얘기가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는 건데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가 반도체 실무를 은퇴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예. 한국에는 의대 열풍이 불기 시작했죠. 네. 지금 보면 제가 계산해봤어요. 전국에 의대, 수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정원을 다 합치면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쪽에 다 채우고 나서 공대로 오잖아요. 지금 현실이. 네. 그리고 나서 서울대 공대에 지원을 해요. 네.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은 이공계에서 전체 이제 상위권에 전국에서 한 1,000명 안에 드는 친구들이 서울대 공대로 왔었어요. 네. 지금은 전체에서 10,000명 밖에 있는 친구들이 서울대 공대로 와요. 그게 한 10년, 15년이 지났어요. 네네. 그럼 지금 반도체 R&D에서 가장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그때 의대 못 간 친구들이 네네네. 10,000명에 못 든 사람들이 공대로 와서 석박사를 하고 와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가장 엘리트들이 다 이공계로 가요. 네네네. 그게 10년, 15년이 지나고 나면 현재 R&D 연구 수준이 왜 역전될 수밖에 없는지 답이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전 세계 공대 수준이 10개를 하면 한 5개 정도가 중국 기업이에요. 중국 공대예요. 최근에. 예, 네. 싱가포르 중국 공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도 있지만 미국 아니어도 이미 음. 중화권에 있는 공대 수준이 탑 클래스로 올라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기술 패권 전쟁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인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미래가 될수록 이제 인해 전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점차 끝나간다고 봐요. 그러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네네. 우리 원래 수능 보면 난이도 해서 네. 뭐 킬링 문항을 넣냐 않냐 그게 크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그 한 3문항 정도 나오잖아요. 이거는 웬만한 천재가 아니면 아예 못 푸는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네. 킬링 문항인 거고 여기서 조금 난이도가 낮아지면 열심히 공부하면 풀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반도체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 영역이라기보다는 사이언스 영역에 가까워지죠. 네네. 왜냐하면 이제 원자 단위를 따지고 전자 단위를 따져야 되는 수준까지 미세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물리나 화학에서 박사를 한 사람들이 반도체를 조금 공부해서 하는 게 잘하는 거지. 반도체 학과 나와서는 그냥 평범한 일꾼들만 양산하는 거라서 네,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몇 명의 청재들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메모리 시대가 끝나가기 때문에서 메모리와 여기에다 뭔가 약간 프로세싱 기능을 집어넣는 올인원 칩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설계부터 일단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그 설계를 뭐 1,000명의 나는 설계 인력이 있다라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딱 한 명의 천재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딥시크가 보여준 거고
그게 공정도 마찬가지예요. 네. 천재하면 아인슈타인 한 명 딱 있으면 딱 해결할 수 있는데 여기에 그냥 공대 4년 석박사 한 1000명이 달라붙어 한다고 해도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력치가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노벨상 정도의 수준이 한 명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점점 그런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인력이 중요하다는 게 저는 지금 보면은 반도체 기업들은 양을 가지고 이구를 해요. 네. 더 많이 배출돼야 된다. 저는 그 동의하기 어려워요. 네. 그 인력은 아무나 뽑아놓고 가르치면 돼요. 그 정도 수준은. 네. 네. 근데 필요한 거는 가르칠 수 없는 기존에 있는 선배들보다 뛰어넘는 천재 한두 명은 영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거를 그냥 현재 교육 수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데려다 그 중에 한 명은 똑똑하겠지 갖고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우리 그 이주환 연구원님의 이 생각을 담은 계속 말씀드리면 이 산업 그 트렌드하고 이 반도체 산업 분석에 있어서는 한국 넘버 원이시죠. 이 반도체 패권 전쟁 책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우리 이주환 박사님의 향후 10년에 대한 어떤 설계도도 있으니까요. 그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증시학도 TV IT 특별반 우리 한국 최고의 산업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님과 함께 한국의 현재 반도체 상황 그리고 국제적인 반도체 사이클의 흐름 그리고 메모리 업체들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의 패권 도전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이 산업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 다채롭게 해보았습니다.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이주환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